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이를 혈액으로 내보내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뇌와 뼈의 발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 어릴 때 갑상선 호르몬이 모자르게 되면 지능이 떨어지고 키가 크지 않고 발육이 더디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상선은 목앞 가운데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정상 성인에서 갑상선의 크기는 15 내지 20g 정도로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갑상선은 나비와 모양이 비슷한데 나비의 날개에 해당되는 좌우 한 개씩의 엽과 나비의 몸통에 해당되는 엽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갑상선의 뒷면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칼슘 농도를 조절해주는 부갑상선이 있는데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대를 담당하는 신경이 갑상선의 뒷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만들어져서 우리 몸의 모든 대사가 증가되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인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것이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자가면역성 병인에 의해서 발병되고 대부분 환자에서 갑상선 자극 항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물질이 검출됩니다. 이 갑상선 자극 항체는 글자 그대로 갑상선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갑상선이 붓게 됩니다. 그레이브스병은 스트레스와의 관련이 있고 임상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재발과 악화가 흔하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년의 여성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드물게 안구 돌출이나 피부병 같은 임상적인 특징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레이브스병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 갑상선염입니다. 이 갑상선염은 이 그레이브스병과 발생 기전이 아주 다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갑상선에 저장되어 있는데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이 저장 창고가 파괴되면서 일시에 저장되어 있던 호르몬이 혈액으로 방출되어 나타납니다. 그레이브스병처럼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이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갑상선 항진증은 한 2달 내지는 넉 달간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저절로 좋아집니다. 일부 환자는 갑상선 기능이 회복되고 난 후에 기능 저하로 들어가지만 이도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있다 대부분 저절로 좋아집니다. 아주 드물게 영구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상선 종양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만들어지는 중독성 선정 또는 중독성 다결성 갑상선 종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그레이브스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가면역성 질환인데 우리 정상인에서는 없는 비정상적인 갑상선 자극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발병이 되는 일종의 기관 특이성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그레이브스병이 발병하려면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레이브스병이 유전 질환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감염, 외상, 알레르기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유발인자로 작용해서 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갑상선 항진증의 발생률은 매년 인구 1000명당 0.7 내지 0.8명 정도 됩니다. 이 중 남자가 0.4명이고 여자가 1.1명 정도 되는데 여자가 2.7배 더 많지요. 우리나라 인구를 한 5천만 명으로 봤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매년 약 3만 5천 명이 새롭게 진단되고 있습니다. 증상은 대부분 수주 내지 수개월 걸쳐 서서히 나타나지만 일부 환자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난 후에 급작스럽게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레이브스병은 전신적인 질환인데 때로는 전형적인 증상이 없이 안병증 또는 피부병증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전형적인 외형은 안절부절하며 초췌한 모습입니다. 비교적 말을 빠른 속도로 하고 아주 더위를 참기 힘들어하지요. 입맛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체중 감소가 있고 전신 쇠약감 내지는 근력 약화를 호소합니다.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고 집중을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불면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손발을 떨기도 합니다. 가임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량이 감소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성욕도 감퇴합니다. 많은 환자에서 당대사 이상이 초래돼서 혈당이 증가되는데 이런 갑상선 항진증이 치료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남자에서는 드물게 여성처럼 여성형 유방이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피부를 만져보면 피부는 되게 따뜻하고 습하고 부드럽습니다. 피부에 색소 침착이 증가되고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모발과 손톱은 연하고 가늘어져서 잘 빠지며 잘 부스러집니다. 손톱이 벌어지는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맥박을 만져보면 안정시에도 1분에 90회를 넘고 되게 수축기 혈압이 증가되고 확장기 혈압이 감소돼서 맥압이 커집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심방세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방세동은 주로 노년층의 남자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어 나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항진증을 치료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실이 됩니다. 식욕이 증가하는데 위장관의 운동이 증가돼서 변을 자주 보고 또는 심하면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심한 공복감을 느끼게 되고 특히 엉덩이 부위와 어깨 부위의 근육이 현저하게 위축되기도 합니다. 드물게 눈이 튀어나오는 안구 돌출증이 발병되거나 다리가 붓는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젊은 사람들하고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노년층에서는 주로 이 근육 증상 또는 심혈관계 증상들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 폐경기 후 여성에서는 폐경기 장애와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고령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대부분은 근육 쇠약 또는 체중 감소, 심방세동, 심부전 또는 협심증, 우울증, 불안감, 손떨림 등의 이 신경근육계 또는 심혈관계의 단일 증상을 호소합니다. 신체 검사상 붓거나 냉담한 모습, 감정의 기복이 없고 가라앉은 무드, 맥박이 그리 빠르지 않고 오히려 차갑고 주름진 피부, 눈 징후 및 갑상선이 부어있는 것이 없는 전형적인 갑상선 항진증의 임상적 특징과는 다른 소견이 흔히 관찰되어 진단을 못 내리거나 오진 않은 수가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중에 마비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동양인 젊은 남자에서 국한돼서 나타납니다. 이걸 왜 주기성 마비라고 하는데 남자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하지 마비가 오는데 일부에서는 상지 하지 모두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대부분 자고 있는 도중에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마비가 발생을 하고 과로, 과식, 음주를 하고 난 후에 마비가 발생을 합니다. 혈액 내 그 칼륨이라고 하는 이온이 호르몬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혈액 내 칼륨 농도가 감소해서 마비가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함에 따라서 회복이 되는데 아주 드물게 마비가 재발돼서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진단을 할 때 혈액 검사를 주로 합니다. 할 때 여러분이 나중에 이 검사 결과를 보시면은 T3, T4라고 하는 갑상 호르몬 농도가 증가되고 TSH라고 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감소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이 T3, T4 농도가 증가되지 않고 TSH 농도만 감소돼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갑상선 자극 항체 검사는 TBII 검사법, T는 TSAB 검사법이라고 하는 걸로 검사가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양성으로 검출이 됩니다. 이 외에도 혈전 콜레스테롤 농도가 정상보다 떨어지게 되고 알카라인 포스파타제라고 하는 것도 증가되고 가벼운 빈혈 또는 혈소판 수가 약간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 수치가 좀 증가되고 혈청 칼슘 농도가 약간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레이브스병의 치료에는 세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약물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갑상선을 절제하는 외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 방사성 요오드라고 하는 갑상선을 파괴시키는 특수한 약물이 있습니다. 이걸로 갑상선을 파괴시키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갑상선 자극 항체를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인데 불행스럽게 아직까지 이러한 치료 방법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모두 치료법 모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치료법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항갑상선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안티로이드, PTU라고 하는 게 있고요. 메티마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티마졸하고 유사한 카멘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안티로이드는 한 알에 한 50ml짜리가 하나 있고요. 메티마졸은 한 알에 2.5mg, 5mg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멘정도 한 알에 2.5mg, 5mg 두 종류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항갑상선제는 갑상 호르몬의 합성을 억제해서 작용을 나타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적인 치료법으로 사용을 하고요. 대부분은 초기에 고용량, 많은 용량을 사용하다가 기능이 점점 좋아짐에 따라서 서서히 용량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항갑상선제와 약물 치료는 비교적 무난합니다. 그리고 약값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요.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재발이 흔히 재발이 옵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항갑상선제를 평생을 먹는 사람도 많은데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 보는 부작용은 가려움증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백혈구가 파괴되는 무가리구 혈증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도중에 열이 나거나 목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달려오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더 드물게 독성 간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브스병에 쓰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고 하는 거는 쬐는 방사선 치료가 아닙니다. 이건 수술과 마찬가지로 먹는 약으로 갑상선을 없애는 치료법인데 이거는 대개 약물 치료에 실패했거나 또는 약물에 의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먹는 약입니다. 약을 먹게 되면은 베타선이라고 하는 이 방사선이 나와서 갑상선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이 나오는 이 피폭이라고 하는 건 거의 무시할 정도고 입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임산부라든지 수유부는 이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의 가장 좋은 장점은 비용이 제일 적은 치료법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약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기능 저하증이 수개월 또는 수년을 서서히 나타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갑상 호르몬제를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거나 또는 갑상선 암이 발견됐을 때 이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술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하는 건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금세 효과가 나타나는데 문제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갑상 호르몬제를 평생 먹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드물게 갑상선에 붙어있는 부갑상선 기능이 망가져서 오는 부갑상 기능 저하증 또는 신경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흔치는 않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가 임신을 한 경우에는 우선 갑상 기능이 정상적으로 조절이 돼야 됩니다. 조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신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만에 하나 임신이 되었어도 유산되기가 쉽습니다. 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이 갑상 항진증 환자가 임신을 하려면 가장 좋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임신을 하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약제 중에 안티로이드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태반 통과가 제일 적은 약이기 때문에 임신 직전에 아니면 임신 직후에 이 약으로 바꾸는 게 두 번째로 좋습니다. 메티마졸이나 카멘정을 쓰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기형아를 출산하는 확률이 조금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산모가 출산했을 때 크고 작은 기형을 가진 아이를 낳을 확률이 약 5% 정도 되는데 안티로이드를 복용하면 약 6%로 1% 증가하고 메티마졸을 복용하면 약 7%로 2% 정도 증가합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제가 진료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